오케이.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시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재에서 이제 이 자연어 처리의 시작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고 있는데, 이제 2장에서 첫 번째로 그 문서를 어떻게 이제 벡터로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의고, 첫 번째 이제 방법론으로서는 이제 어떤 단어가 이제 많이 쓰였는가, 그런 점을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재 결과를 이제 납득해 보기 위해서 우리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실험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예문을 한번 이제 구성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쉼표까지도 좀 이제 포함을 했죠. 요게 이제 그 예문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휘를 구성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어휘를 이제 구성한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일단은 예문을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방식으로 이제 공백으로 좀 이제 나눠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은 이제 형태소라고, 형태소 뭉치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형태소 뭉치라고 하는 것은 중복을 다 이제 포함하고 이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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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이런 식으로 중복이 이제 들어갈 수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입력하신 이것이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문서를 우리가 이제 논의하고자 하는 이제 벡터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펜다스 이제 시리즈로 바꾼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제 하면은 이거는 이제 도수 벡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수 벡터를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구성한 것은 이제 교재에서 이제 보여주는 스타일과 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재에서는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실제 실습으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제시를 했는데, 이게 교재의 그 그림 2-1번하고 사실상 이제 동일한 이제 구성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문서가 어떤 이제 일련의 벡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벡터의 의미를 살펴보면, 벡터가 이제 다음 같은 일련의 숫자들로 이제 바뀐 건데, 이것은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이 6번 등장했고, 하나가 6번 등장했고, 애가 6번 등장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아까 논의 드린 이제 어휘 집합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어휘들이 이제 몇 번씩 등장을 했는가를 다음과 같이 표시함으로써 이것을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이제 벡터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재에서 논의를 이제 살펴보죠. 62페이지 하단에 논의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 back of was embedding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일단은 embedding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 저자는 좀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임베딩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도 일종의 임베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임베딩이라고 부르는가부터 먼저 한번 용어를 이제 정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재에서는 이제 임베딩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임베딩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제 살펴보는 이제 과정이니까, 28페이지 첫 번째에서 이제 저자가 생각하는 이제 임베딩이다가 하는 이제 단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공감을 해보겠습니다. 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어쩌고 저쩌고 이제 있는데, 자연어 처리에서 임베딩은, 이거는 이제 음, 저자가 이제 임베딩의 정의를 이렇게 부르기로 한 것은 좀 저자의 의견이 강해요. 의견이 강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한번 공감해 보겠습니다. 임베딩은 사람이 쓰는 자연어를 기계로 이해할 수 있는 숫자의 나열인 벡터로 바꾼 결과, 또는 혹은 그 일련의 과정 전체를 이제 의미하고, 단어나 문장 각각을 벡터로 변환해 벡터 공간으로 끼워 넣는다는 의미에서 임베딩이라고 이제 이름 붙였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이거는 뭐 어차피 임베딩이라는 게 이제 말일 뿐이거든요. 엄격하게 이제 정의가 된 용어는 아니고 이제 편의상 이제 하는 건데, 그 저는 이제 조금은 저런 것들이 약간 공감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임베딩이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한 거는 이제 신경망에서 자연어 처리를 이제 수행하면서 이제 임베딩이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실습한 부분을 보시면 신경망의 구성이 이제 다음과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경망에 우리가 이제 입력을 전달해 줄 때 이 정수 시퀀스로 이제 변환된 이제 정수 시퀀스로 변환됐지만 사실상 이제 문서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전달하니까는 잘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의미에 맞게 변환해주는 요런 이제 인코딩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문서 자체도 이제 벡터이지만, 요 벡터가 이제 이 문서 자체가 또 다른 이제 형태의 어떤 유의미한 벡터로 이제 변환이 이제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벡터로 변환하는 인코더라고 이제 부를게요. 이 벡터 이제 인코더가 이 신경망의 전체 모형 자체의 내장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 모형 자체의 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임베딩이라고 종종 부르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이제 모형 자체에 이 변화하는 계층이 삽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임베딩이라고 이걸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 이렇게 변환하는 방식 자체는 이제 신경망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경망이 아닌 모형들에서는 이런 것이 모형에 내장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이제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 자체를 모두 다 임베딩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저자가 그냥 그렇게 정한 거고, 그래 뭐 그렇게 정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서술 자체가 약간 어색한 이유는 이제 다음 같은 논의가 이제 완전하게 반영은 좀 안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말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정하기 나름입니다.
우리는 신경망을 통해서 이제 활용하게 될 테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문서를 신경망이 처리하기에 적절한 형식의 의미로 수치된 의미로 변하는 이 벡터로 변하는 과정을 인베딩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인베딩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그 논의가 이제 됐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그 66페이지 64페이지 62페이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벡터로 변화하는 과정 말이 되니까는 그냥 인베딩이라고 이제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벡터로 변화하는 이제 방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백오브 워즈라고 하는 것은 주제가 문서의 단어 사용에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겠죠. 다시 말해서 주제가 비슷한 문서라면 단어의 빈도 또는 단어의 등장인데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 2-1번은 요거는 도수 벡터라고 볼게요. 요건 이제 도수 벡터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는 이 도수는 이제 몇 번이나 등장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근데 단어가 몇 번이 등장했는지가 아니고 그냥 등장했다. 그거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보신 이제 멀티핫입니다. 이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단어 뭉치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이제 문서 1번 문서가 있고 엄마와 아빠는 아기를 사랑해요 라고 하는 2번 문서가 이제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휘의 집합을 일단 형성을 해야 됩니다. 나, 너, 엄마, 아빠, 아기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어휘를 모든 문서들이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보시면 이제 지금은 이제 도수 벡터를 이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단어가 나와 나 두 번이 사용됐고 너와 너 이렇게 두 번이 이제 사용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문서에서는 엄마나 아빠, 아기는 등장을 안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제 도수가 0인 거죠. 반면 엄마와 아빠는 아기를 사랑해요 라고 하는 문서에서는 엄마랑 아빠, 아기가 한 번씩 등장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같은 방식으로 문서를 변환하는 것이 이제 도수 벡터의 이제 방식입니다. 근데 비교해서 멀티앗 인코딩을 이제 보겠습니다. 멀티앗 인코딩은 나, 너, 사랑, 너나 사랑인데 나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너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이게 몇 번이 등장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등장했다라고 표시하는 경우는 이제 멀티핫이라고 표현합니다. 살짝 차이가 있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한데? 라고 하면은 이게 많이 등장하는 것을 따지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 이제 보시면 이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상황과 별 하나의 이제 쓸쓸함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카테고리 인코딩에서 멀티핫으로 이제 설정하는가 아니면 이제 도수로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이 벡터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형태소 뭉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 어휘를 이제 예문 어휘를 이제 구성해 볼게요. 예문 어휘를 이제 구성하고 그러면 형태소 뭉치의 그 집합이 예문 어휘가 이제 되는 겁니다. 시와 요거를 하나 띄어쓰기를 덜 했네요.
그러면은 이제 어휘 자체는 이 별 하나의 쓸쓸함과 시 그리고 어머니 어머니 뭐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제 중국이 없어진 것이 이제 형태소 뭉치에서 어휘의 집합을 생성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휘가 이제 아니 형태소 뭉치의 집합을 생성한 것이 이제 곧 어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요 그 펜다스의 이제 도수 벡터를 이제 밸류 카운트를 통해서 이제 설정을 이제 했는데 요거를 이제 인코더로 한번 이제 만들어 볼게요. 즉 도수 벡터를 이제 만드는 방식을 좀 이제 달리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코더라고 이제 하고 레이어즈에서 그 카테고리 인코딩을 이제 사용하고 어휘의 이제 개수만큼을 이제 길이를 이제 어휘의 이제 개수라고 멀티하드로 이제 하는 거 말고 이제 카운트로 바꿔서 해볼게요. 그럼 이제 도수 벡터를 다음과 같이 이제 형태소 뭉치에서 이제 인코더로 이렇게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멀티핫으로 한번 이제 먼저 이제 해보고요. 근데 요거를 그 바로 하실 수는 없는 게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형태소 뭉치가 이게 정수 인코딩이 안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수로 이제 바꿔야 되는 이제 이슈가 있어서 이 형태소 뭉치를 그 예문 어휘를 이제 통해서 그 정수 시퀀스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휘 예문 단어 색인 사전이 이제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예문 어휘를 이제 돌면서 그 단어별로 이제 뭘로 바꿔야 되는가를 이제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수 시퀀스를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수 시퀀스를 예문 단어 색인 사전을 통해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수 시퀀스를 이제 가지고서 이제 도수 벡터를 이제 변환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넌파이로 좀 내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도수 벡터에서는 이제 컬럼즈라고 하는 것은 좀 번잡스러워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별 하나 뭐 등등이고 그래서 별 6번, 하나 6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아까는 이제 이 그냥 도수 벡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그 아웃풋 모드를 이제 카운트로 해서 카테고리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은 이제 같은 결과를 재현하시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인코더의 이 아웃풋 모드를 이제 멀티핫으로 이제 바꿔볼게요. 멀티핫으로 이렇게 이제 해보시면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어휘 전체 문서의 어휘 자체가 전체 말뭉치의 이제 어휘이기 때문에 이 도수 벡터 자체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바뀌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점이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수로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 대응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단어 빈도와 단어 등장이고, 단어 빈도는 이제 카운트를 기반으로 한 거고, 단어 등장은 이제 멀티핫으로 수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현재 우리의 과업에. 그건 이제 알기가 어려운데, 아까 우리는 멀티핫을 통해서 수행을 이제 했고, 그 실험의 결과 이 보시면은 어, 10번의 실험, 10번을 훈련을 해서 애큐러시가 99%에 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벽한 결과는 아닌 게 뭐냐면, 이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86에서 87을 이제 88을 최고조를 찍었어요. 88을 최고조를 찍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이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죠. 이게 이제 과적합의 양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일단은 얘가 99로 간 거는 큰 의미가 없죠. 이제 88 자체나 89% 정도의 이제 성능인데, 80 이제 9에 가까운 성능이니까 상당히 이제 준수한 성능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멀티핫 대신에 카운트로 바꾸면은 혹시 좀 도움이 될까? 살펴볼 텐데, 이제 실험은 쉽습니다. 카운트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이러고 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실행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한 그 10초 정도 시간 내에 완성될 것으로 이제 기대합니다. 그러면 약간 다르죠. 약간 이제 다른데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능이고, 89를 이제 거의 사실상 89를 찍고 내려왔는데, 그 현재로서는 카운트로 바꾸는 게 멀티앱보다 살짝 좋은가 싶기도 한데, 그죠? 이제 사실상 이제 큰 차이는 이제 없는 그런 성능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모형을 훈련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제 뭘 살펴보셔야 되냐면, 당연하게도 테스트 성능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셀을 이제 하나 추가하고, 이제 테스트 로스와 그리고 테스트 이제 매트릭스를 이제 살펴볼 텐데,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테스트 쪽에 성능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스와 이제 애큐러시가 어느 정도인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잘 되시나요? 네. 그럼 이제 살펴보면 애큐러시가 이제 86 정도 근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88 수준은 이제 미달하는데, 그거는 이 현재 모형에서 과적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실험 과정에서 보시면 최고 수준의 성능이 사실 2의 폭에서 발생했어요. 89에 가까운 성능이 이제 발생했는데, 오히려
그 이후의 실험 자체는 이 성능이 좀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양새를 이제 보이고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런 이제 문제를 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콜백을 좀 추가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혹은 이제 모델 체크 포인트나 뭐 이런 걸 이제 추가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콜백스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하고, 여기에 케라스 이제 콜백스에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모델 체크 포인트를 먼저 이제 설정을 해보려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그 MLP로 사용했고, 보시면 save best only 라고 하는 이제 설정을 하는 것이 일단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기 종료 조건을 이제 걸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 종료를 이제 하고, 모니터는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라고, 페이션스는 이제 3번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스토어 베스트 웨이츠를 참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시한 이런 이제 것이 문제없이 동작하는지 여부를 이제 실행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요 첫 번째 부분 모델 체크 포인트는 이제 그 우리가 훈련한 모델을 파일로 저장하는 이제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 검증 손실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좋았던 모델 하나만을 저장하는 이제 이런 설정이고, 이 설정을 안 하면은 에폭마다 모델이 저장되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열등한 모델들까지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죠. 이제 다만 그런 모델들을 이제 다 저장하고 싶은 이유는 이제 에폭별로 어떻게 성능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할 때 그럴 때는 이제 필요한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제일 좋았던 거 이제 하나만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MLP keras.라는 파일이 생겨야 됩니다. 생겨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실제로 뭐 그 실행 자체가 문제가 없죠. 네,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이 탐색기를 한번 보실게요. 탐색기를 이제 보시면 현재 이제 PyNLP라고 하는 폴더에 이제 있고 day1.ipynb 작업을 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성공적으로 저장이 되면 MLP keras.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돼야 돼요. 있으신가요? 없죠. 어디 있을까요? 도커의 컨테이너 내부에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확인하시려면 지금 현재는 윈도우즈의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호스트의 파일 시스템이라서 이걸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아까 그 주피터 랩을 다시 한번 이제 볼게요. 야, 그거 어떻게 보는 거더라? 그 아까 꺼버렸는데. 그 만약에 이거를 다시 접근하시고자 하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도커의 인터페이스를 다시 여신 다음에 여기서 처음에 실행해 주셨던 것처럼 요 포트 8888번 이 부분을 이제 클릭해 주시면 언제든 다시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mlp.keras.라는 파일이 지금처럼 생성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없는 게 뭐냐면 day1.ipy는 없어요. 근데 tensorflow ipy는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도입하기 전에 이 주피터에서 직접 생성을 이제 한 것이고 day1.ipynb는 원격으로 그 지금 이제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이제 이왕 이거를 여신 김에 확인할 점은 이 두 번째 탭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 커널즈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 커널즈라는 탭에 이제 보시면 지금 텐서플로우가 이제 아까 그 생성 이제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커널이 있고 그리고 데이원에 해당되는 커널이 뭐 그 있으실 거예요. 뭐 한 개 이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 실행을 이제 하다 보면 어쨌든 이게 원격으로 커널 이제 실행된 커널들은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무작위의 아이디가 부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도커 내부에서 없어도 원격으로 이제 실행이 될 수 있고 다만 데이터셋을 이제 이제 실제로 그 활용할 때나 이럴 때는 이 주피터에다가 이거를 업로드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제 MLP 케라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왜 확인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파일 시스템은 없어요. 파일 시스템은 없는데 이걸 훈련하시고 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모델 자체를 이제 베스트 모델을 이제 우리가 복원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로드 모델이라는 것을 통해서 MLP 케라스를 이제 읽어드려서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은 마지막의 상태가 아닌 그 베스트의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8에 가깝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잘 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 모형이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 과적합이 되면 오히려 그 검증 성능이 이제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 번 훈련한 결과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가 발생하기 전의 상태가 베스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그 훈련된 모형을 이제 저장하는 게 이제 바람직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훈련이 되게 그 시간이 오래 안 걸리잖아요. 그냥 뭐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막 며칠 밤낮으로 막 돌렸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요새 뭐 전력 수요가 막 폭증해가지고 중간에 정전이 된다든지 건물에 뭐 변압기가 나간다든지 하면은 그 며칠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모형을 저장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거는 이때까지 어, 전력과 시간을 투자한 것을 낭비 안 하는 이제 좋은 방법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시는 걸 이제 권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모델 체크 포인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이제 아셨죠? 아셨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조기 종료라고 하는 것의 효과도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이제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 학습을 10번을 실행하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6번 만에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기 종료가 이제 지금 3번을 제가 참으라고 했는데 그 기준은 이 밸리데이션 로스입니다. 검증 손실이고 이 검증 손실이 결국은 이제 검증 성능으로 이어지는데 이 밸리데이션 로스가 이제 0.27 한 28 정도에서 지금 이제 제일 낮았어요. 낮았는데 다음번 학습을 했는데 검증 손실이 오히려 높아졌죠. 이러면 성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증 손실이 좀 높아졌는데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는 오히려 더 증가했는데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손실을 기반으로 측정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게 이것보다 높아지면 오히려 이제 안 좋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원 스트라이크예요. 내가 한 번 차봤다. 잘해. 이런 거죠. 근데 두 번째 했는데 이제 29.57로 오히려 이제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투 스트라이크인 거죠. 내가 참았는데 잘 못하네. 잘해라. 하는데 밸리데이션 손실 세 번째 했는데 오히려 더 올랐어요. 그죠? 손실은 이제 오르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세 번을 참고 그 우리가 이제 설정을 그렇게 했고, 근데 세 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베스트 현재까지 베스트를 이제 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끊어버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전력과 시간의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손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손실이 그 지금 높아졌어도 오히려 이제 액큐러시 자체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손실보다는 결론적인 성능이 더 좋은 걸 원하시면 이 모니터를 바꾸시면 돼요. 밸리데이션 로스에서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로 기준을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 뭐 내부에서 뭐 어쨌든지 간에 결국은 잘 맞추면 되는 거 아니요? 만약에 그렇게 이제 원하시면 이렇게 바꾸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모니터를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뭐 내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정확도가 높으면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서 이제 수행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까와 비스무리하게 저 같은 경우에 6번 해서 끝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요걸 이제 볼게요. 보시면 그 베스트가 89였어요. 89인데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87대로 떨어지면서 원 스트라이크 됐죠. 86대로 떨어지면서 투 스트라이크 됐죠. 88로 회복을 했지만 얘보다는 다시 높아졌지만 최고인 베스트를 갱신하지 못하면서 3 스트라이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이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실험하고 난 다음에 이 보시면 그 리스토어 베스트 웨이츠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베스트였던 상태의 가중치를 다시 이제 복원하는 겁니다. 마지막 상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로드 모델을 잠시 주석 처리를 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애큐러시가 이제 88 정도로 마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이 로드 모델을 안 해도 이 모델이 베스트 모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장하는 것은 언제나 바람직한데 이 조기 종료 조건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베스트 웨이츠를 이제 그 복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나중에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체크 포인트를 항상 저장하시는 게 좋고, 그냥 당장 그 바로 이어지는 셀에서 이 로드 모델을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조기 종료를 하고 리스토어 베스트 웨이츠를 하시는 게 대체적으로 바람직합니다. 그죠? 이거는 자연어 처리보다는 이제 신경망의 실험과 관련된 이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일반적으로 신경망의 실험은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자연어 처리의 부분은 어디인가요? 자연어 처리 부분을 상대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기는 이제 NLP에 대한 전문성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부터는 그냥 신경망의 전문성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아래쪽에서 이 댄스가 무엇이고 액티베이션 렐루가 뭐고 1이 뭐고 시그모이드가 뭐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와 아담과 그리고 이제 요 실험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이제 신경망의 지식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이제 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 다음과 같이 확인해 봤고, 그리고 이제 올바른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진짜 초간단한 신경망을 통해서도 정확도가 그 90%에 육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로 간단한 신경망을 통해서도 사실상 거의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62페이지에서 논의하는 이 백 오브 워즈 임베딩을 통해서 실제로 어, 인코딩을 수행했을 때 그런 것이 정보 검색 분야에서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공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63페이지 하단에서 이제 TF-IDF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여기에 그 연도를 좀 도입할게요. 요 백오브 워즈라고 하는 게 사실 진짜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언제 최초로 등장했냐면 이미 1950년대에 등장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경망이 있기 한참 전에 그냥 이 백오브 워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할까? 1950년대에도 이런 방식으로 논의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논의드리는 방식이 이제 신경망을 위해서 이제 개발됐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개발된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텀 프리퀀시 IDF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를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이제 그 노력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적당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음, 이 API에서 용이하게 좀 안 되기 때문에 그 지금 이 API가 아닌 이제 다른 거를 끌어와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열심히 했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5페이지로 이제 가보시면 딥 에버리징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백 오브 워즈 같은 걸로 이제 한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모형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수행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만든 것과 비스무리합니다. 비스무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5페이지 하단을 이제 확인해 보실게요. 문장 내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쓰였다면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그 빈도만을 이제 따지는 거고, 그러한 문장 임베딩을 입력으로 받아서 해당 문서가 어떤 범주인지를 분류합니다. 간단한 구조인데 성능이 나쁘지 않아서요. 자주 쓰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트랜스포머를 써야지 뭐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트랜스포머는 상대적으로 만들기도 복잡하고 훈련도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진짜 초간단한 신경망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이제 꽤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제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6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서는 이제 그 다른 형태의 인코딩 방법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드리기 위해서 2.3절에 통계 기반의 언어 모델이라고 이제 합니다. 여기서부터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언어 모델은 수학적인 개념입니다. 일단 먼저 수학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논의해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일단 순서가 매우 중요한 시퀀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문장은 단어 집합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예를 들자면 다음 같은 경우입니다. 나, 너, 사람, 너나 사람. 이 문장은 방금 전에 이제 단어 뭉치에 따르면은 단어의 집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나너 사랑과 너나 사랑은 같은 의미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그죠? 이게 다르니까 청춘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이게 이제 문제잖아.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가 나를 자동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단어 뭉치로 하면은 이거는 같은 가치를 지니는 문장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완전 연결 계층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이 시퀀스 데이터를 잘 반영할 수 있는가가 이제 좀 이제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텍스트의 시퀀스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언어 모델은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문장을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시퀀스가 등장할 확률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되어 있는데 요 W1이 첫 번째 단어를 뜻합니다. 나. 그러면 W2는 이제 는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러한 단어들의 집합이 이러한 순서로 나타날 확률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단어들을 단어 카드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들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단어 카드를 공중에다가 확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카드가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순서로 딱 떨어질 확률은 굉장히 낮겠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어휘 집합에서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순서로 이렇게 나타날 확률 자체는 이제 상당히 낮은 편인데 근데 이제 언어 모델은 그러한 확률을 이제 계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이 첫 번째 단어가 나도 될 수 있고 사랑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는이나 를로 시작하면은 우리말에서는 비문이 되겠죠. 왜냐면 조사로 말을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나 사랑 같은 단어로는 시작하는 확률이 는이나 를 같은 거는 이제 올바른 언어 모델이라면 0%에 가깝게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단어가 등장할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면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려해서 다음 단어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단어가 나였다. 그러면 두 번째 단어는 는이 될 수 있죠. 뭐 를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사랑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어들이 순차적으로 제시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 기존의 맥락을 고려해서 다음 단어의 확률값 자체를 연산하는 것이 언어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현재 챗GPT의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이제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